지금부터 이성윤 교수 초청 통일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순국 선열과 혹은 영예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례는 약식으로 진행했기에 애국가 제청은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애틀란타 협의회 조승혁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통일 애틀란타 협의회 회장 조승혁입니다. 애틀란타 협의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해 주신 이상호 도청용사님, 백이성 한인회장님, 조승식 명예고문님, 이상호 나상호 노인회 회장님, 단체장님들, 내외 기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강의를 하시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주신 이성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통일 강연회를 통하여 이곳 애틀란타를 비롯해 미 동남부 지역의 통일을 염원하는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이 8천만이 행복하게 하는 통일이 빨리 올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2대 아틀란타 한인회장 백이성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혁 민주평통 회장님이 회원 여러분과 오늘 초청 강사인 이성윤 교수님 및 내외 기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국은 지금 국회의원 선거로 어수선한 이때에 북한에 대한 세미나 강연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애틀란타에 거주하시는 동포 여러분,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을 모두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시죠. 보스턴에서 오신 이 교수님을 나타난다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제너레이션은 여기 저와 비슷한 나이, 제 82살입니다.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아침이나 저녁이나 한국, 미국 뉴스를 보고 듣고 또 읽고 있으니까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가면 갈수록 뭐 전에 애국을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애국심이 점점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 한국의 경제는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우리 조국이 무역으로 살고 있는데 무역이 상당히 둔화되어 있습니다. 철강, 조선, 케미칼 등등이 15%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있고 또 기름값이 내린 것까지는 좋은데 그거로 인한 중동의 재력으로 해외 건설이 참 둔화되고 있고 상당히 우리 조국의 경제가 그래 좋지 않습니다. 더욱이 오늘 이 교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안보 차원에서 상당히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미친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북의 국민을 위해서 생활을 항상 시키는 짓은 아니고 자기 혼자 잘 살려고 수소폭탄 실험이니 로켓 실험이니 해가지고 상당히 우리 조국이 안보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한국 국민들은 또 어떻게 다 그렇지는 않지만 잘 먹고 잘 놀고 잘 사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위기에는 좀 합심이 돼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좀 더 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고 또 국회의원들은 어떻습니까? 여야가 합심이 돼서 국가 위기를 갖다가 하는데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고 개인적인 행동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해서 제가 느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조국과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이런 국가의 위기가 오면은 전부 합심이 돼서 나라를 위해서 전부 노력하는 것이 일본. 하다못해 미국도 한 10여 년 전에 중동의 위기에 있을 때 여야 할 거 없이 합심이 돼서 상당히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 다민족도 그러는데 참 우리 조국을 볼 때 딱하기가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 이 교수께서 모든 말씀을 하실 거니까 그렇게 저의 느낌만을 인사를 통해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위원이시며 미국 모든대, 한국 서강대, 서울대 통일부 초빙 교수님이십니다. 미국 상하이원 외교위원회 위원 및 미국 대통령 자문이시고 대한민국 외교상 장과상 수상하셨으며 뉴욕타임스, WSJ, CNN, BBC, PBS 등 주요 언론, 방송의 평론가로 계십니다. 이성윤 교수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성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주신 조성혁 애틀란타 협의회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최준철 간사님 오늘 행사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또 행사를 기획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신 간사님하고 또 마이클 박 씨 어디 계시죠?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바쁘신 와중에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양해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내에서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국민학교 1학년, 그리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렇게 4년만 제대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한국어로 또 강의해본 경력도 별로 없고 한국어가 좀 서툴고 제 어휘력이 많이 떨어지더라도 너그럽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틀란타에 처음 방문했고 앞으로도 또 다시 방문할 기회가 있기를 간절히 바람에도 불구하고 우선 괴상한 발언으로 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반도를 벗어나면은 아마도 전 세계에 제일 많이 알려진 한국인, 한국 사람은 누굴까 하고 생각해보면 북한, 실패 국가의 표본인 독재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물론 훌륭하시고 업적도 뛰어나시고 또 유명한 한국인들이 많지만 한국을 벗어나서 미국 사회에서 김정은의 사진을 보고 김정은이란 이름을 듣고 아, 저 사람은 북한 독재자가 아닌가, 그 정도 인지도가 있을 만한 다른 한국인이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심지어 제 학생 중에 이런 얘기를 하대요. 아마도 중국의 국가주석 시진핑보다도 김정은이가 더 유명할 거다. 미국 사람 중에 김정은 사진을 보고 저 사람은 북한 사람이다 하고 인식할 사람이 시진핑 사진을 보고 중국 지도자다 하고 인식할 사람보다 아마도 더 많지 않을까. 그 생각을 저도 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한반도의 기이한 역학 관계를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재 국가의 지도자가 왜 이렇게 많이 알려졌을까요? 핵과 위협과 핵 공갈, 인권 유린, 또 괴상한 그런 그 패션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북한이라는 체제는 국제 정치의 큰 현안, 큰 이슈 중에 하나이면 하나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 코리아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하고 여쭤봅니다. 한국 했을 때 코리아 하면은 물론 대한민국 관련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계십니다. 현대, 삼성이다, 무슨 삼성 휴대폰, 또 뛰어난 열심히 공부하는 한인 학생들 등등 이러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반면에 북한 하면은 거의 다 부정적인 이미지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북한, 노스 코리아 하면은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북한. 네? 독재. 네. 또 북한 하면 또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핵무기. 네. 또 노스 코리아. 전쟁. 빈곤. 네. 그렇게 핵, 독재, 전쟁, 빈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재하고 말씀하셨는데요. 독재도 독재 수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의 군사 독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엄연히 북한의 독재하고 과거의 한국 독재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이 여러분들 많이 아시지만 경제적으로는 산업화, 공업화를 대한민국보다도 먼저 달성했습니다. 60년대 중반에 이미 공업화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면에서도 한국보다도 아마도 70년대 초반까지는 북한이 앞서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그럼 성공한 사례냐? 성공한 국가 건설 차원에서 성공한 국가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50년대, 60년대,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극심한 인권 유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2년 전에 UN 특별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014년 2월 17일입니다. 372페이지 분량의 아주 방대한, 아주 자세한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 안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북한의 조직적인 광범위한 인권 유린은 오늘날 비교 대상이 없다. No parallel in the contemporary world. 전 세계에서 최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인권 유린은 전 세계 비교 대상이 없고 지난 60년 이상 지속되는 반인도 범죄입니다. 우리가 같은 동포로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이웃에게, 친지에게 또 local politician이나 이런 미국 주류 사회에도 많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 박근혜 정권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통일에 대한 비용, 통일 비용에 대한 두려움, 일종의 타부를 깼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적극적으로 지향한다. 통일에 대해서 계속 발언을 하고 통일을 지향한다고 정책으로 삼고 이러한 것은 굉장히 높게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젠가는 통일이 대박이 될 수 있겠죠.
통일 대박론이요, 소위.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 생각으로는 통일은 제2의 해방입니다. 통일은 해방입니다. 이런 극심한 독재 밑에서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 2천만 이상의 굶주린 아주 기본적인 인권도 기본적인 권리도 누리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의 우리 동족의 해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기본적인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체제입니다. 굉장히 정말 유일무이한 독재입니다. 전 세계상, 지구상 북한 같은 독재, 전체주의 체제는 본 적이 없습니다. 모택동 치하의 중국, 스탈린의 구소련보다도 훨씬 더 지극하고 훨씬 더 주민들을 통제하고 억압합니다. 기본적인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동의 자유, 이러한 기본적인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전체주의입니다. 그래서 통일은 대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해방이라고 생각합니다. 핵무기 말씀하셨습니다. 전 세계에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몇 개국일까요? 어떠한 나라들이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프랑스, 영국, 그리고 북한입니다. 9개의 나라입니다. 9개국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아시다시피 미국이 1945년도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핵 보유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소련이 불과 4년 후에 1949년 8월 29일 최초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영국이 1952년도에 핵실험을 했고 1960년도에 프랑스가 핵실험을 하고 1974년도에 인도가 최초의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중국은 64년도에 핵실험을 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핵실험을 한 적은 없지만 핵 보유국이라고 만인이 다 알고 있죠.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죠. 파키스탄은 98년도에 핵실험을 했습니다. 북한은 아시다시피 2006년 10월 9일 노동당 창건일 바로 전날인 10월 9일 현지 미국은 그때가 콜럼버스 데이였습니다. 그때 이제 핵실험을 감행했는데요. 제 요지는 바로 이렇습니다. 이 9개국을 놓고 협상으로 인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할 수 있다. 핵 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국가가 어떠한 국가일까요? 리스트를 작성하신다면 맨 위에 제일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국가, 그 맨 위에 넘버 원으로 북한을 지칭하시겠습니까? 자, 미국이 협상으로 인해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힘들겠죠. 이런 강대국은 아마도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인도, 파키스탄 대립관계에 있기 때문에 힘들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아마도 아닐 겁니다. 영국, 프랑스? 조금 더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도 힘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일하게 지난 25년 동안 왜 북한은 협상으로 인해서 핵을 설득시켜서 핵을 포기할 거다, 포기하게끔 설득시킬 수 있다, 이런 가정을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워낙 가진 게 없는 나라이니까요. 워낙 후퇴되고 구소련 멸망 이후 경제적으로 워낙 힘들고 국가 차원에서 실패 국가이기 때문에 아마도 통 큰 지원을 하면, 퍼주기를 하면 포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20년 전에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워낙 가진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다. 핵을 포기하면은 북한이라는 체제가, 국가가 무엇입니까? 김정일은 어떠한 독재자입니까? 인구 2,300만 명 정도 아주 작은 나라를 억압하고 다스리는 그냥 딕테이터, 독재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한 그 통큰 지원을 다 쓰고 나서 식량이다, 비료다, 심지어 현찰이고 다 써버리고 나서 몇 년 후에 북한이 어떻게 살아나가겠습니까?
1945년 2차 대전 종결 이후 네이션 빌딩, 국가 건설 차원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대한민국하고 대립을 하는, 경쟁을 하는 북한으로서는 위협, 무력 이 외에는 생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협상으로 인해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아주 낮은 그런 국가라고, 체제라고 저는 20년 전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25년 동안 했던 것처럼 계속 북한을 다독거리고, 북한을 뭐 욕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좀 아주 세련되게 외교로 인해서 북한을 설득시켜서 핵을 포기하게 만든다. 이러한 점은 그냥 하나의 허상이라고 저는 감히 제가 말씀드리자면 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억압해야 됩니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북한의 취약점, 체제적 취약점을, 약점을 노리고 북한을 계속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억압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재에 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 수수께끼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누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셨을까요? 전쟁을 겪은 민족으로서 남북 관계의 기본 원칙은 신뢰다. 신뢰다. 먼저 신뢰가 쌓여야 남북 간에 기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신뢰를 그럼 어떻게 쌓냐? 인적 교류, 경제 교류, 문화 교류, 이러한 덜 민감한 사안부터 다루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면은 좀 더 민감한 정치적인 문제를 다룬다. 연설문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누가 이 말씀을 했을까요? 맞춰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다. 또 맞춰보세요. 대한민국 역사상 그렇게 지도자가 대통령이 많지는 않습니다. 맞춰보세요. 김대중 대통령 아닙니다. 박정희? 누가 박정희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바로 1973년 8.15 연설문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1973년 8.15 연설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365일 이후, 1년 이후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8.15예요. 문제강 사건이 있었죠. 신뢰가 쌓였습니까? 아니죠.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반복적으로 북한에게 신뢰를 쌓게 계속 외교적으로 접근을 하고 여러 차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합니다.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다고 현 정권도 그렇고 과거 어느 정권도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신뢰가 안 쌓인 이유는 바로 북한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휴전 이후 1953년 이후 한국 전쟁이 평화협정으로 끝나지 않고 종결되지 않고 그냥 휴전 상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물론 사실입니다. 그러나 좀 더 파보면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1953년 이후 한반도에 전쟁이 있었습니까? 지난 60년 이상 전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대한민국은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사실은 평화를 누렸습니다. 거기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기간 중 북한이 도발을 하고 북한이 우리 국민을 죽이고 미군을 쏴 죽이고 1969년 김일성 생일 4월 15일에는요 북한 전투기가 미군 정탐기를 한반도 동부에서 90마일 떨어진 영해에서 격추시켰습니다. 31명의 미군을 죽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미국은 대응을 안 했습니다. 무력 대응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60년 이상 우리가
평화를 누리긴 했지만 워낙 우리가 무대응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북한은 일종의 면역이 생겨서 우리가 조금 더 도발을 하고 대한민국 전투함을 격추시키고 포격하고 연평도를 포격하고 그래도 저쪽에서는 아마 무대응으로 또 말로써 대응을 할 거다.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거다. 이러한 수사, 말로써 대응을 하지 우리가 별로 손해볼 게 없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끔 우리가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긴장 수위를 높이지 않고 대응을 안 한 것은 실질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단 한 번도 북한을 응징하거나 정말 벌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북한은 이러한 반복되는 위협, 도발을 계속 감행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독재, 핵, 전쟁, 빈곤, 기아 말씀하셨죠. 북한은 전 세계 유일하게 공산 체제로서 아버지가 권자를 아들에게 물려준 세습 독재 정권입니다. 벌써 2번이나 그렇게 세습 정치를 감행했죠. 물론 공산주의에 어긋나는 상반되는 모순인데요. 더 나아가서 북한은 정말로 unique, 저는 영어로 uniquely unique라는 말을 즐겨 쓰는데 물론 문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문법적 오류입니다. unique는 절대 형용사라고 해서 그 이상 더 이하 unique 할 수 없죠. 근데 북한은 정말 유니크합니다. 너무나도 다릅니다. 북한은 세계 역사상 유일하게 공업화, 산업화를 달성하고 문맹률을 퇴치하고도 기아를 겪은 체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한 사회가, 국가가 공업화를 이루고 산업화를 하고 문맹률을 완전히 퇴치하고, 문맹률이 뭡니까? 성인들 중에 기본적인 글을 쓸 수 있고 책을 볼 수 있는, 글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큰 경제적 효과, 장점을 누리면서도 기아를 겪은 체제는 유일하게 북한입니다. 북한 외에는 없습니다. 기아는 인류 역사상 늘 있어왔고 오늘날에도 뭐 아프리카나 이런 빈곤국에는 식량난, 식량 부족이 정말 극심합니다. 그러나 항상 이러한 현상은 문맹률이 굉장히 높은 사회, 또 산업화를 아직까지 달성하지 못한 농업 경제, 심지어 그러면서도 내란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그러한 불완전한 체제에서 벌어졌습니다.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경제적으로 산업화, 공업화를 우리보다도, 대한민국보다도 먼저 달성하고 문맹률도 한국보다도 먼저 퇴치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완전 문맹인 분을,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 분 계세요? 자기 이름도 못 쓰고 하나에서 10까지 셀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구상에 그러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난민 중에 특히 많습니다. 미국에 오는 난민 중에는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 아프리카 빈곤 국가 중에서 문맹률은 낮게는 25%에서 높게는 70% 이상인 그러한 국가들이 오늘날 많습니다. 세계 식량기구, UN 산하 기관이죠. 세계 식량기구 통계를 보면요, 전 세계에서 식량난, 영양실조가 제일 심각한 나라들 어떠한 국가들이겠습니까? 1에서 20까지 거의 다 아프리카 빈곤국인데 그 중에는 이제 헤이티, IT가 포함되어 있고요. 북한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 영양실조 퍼센티지로 봐서 북한은 전 세계에서 3위입니다. 실질적으로 3위예요. 제일 극심한 영양실조가 전체 인구 대비 제일 높은 국가는 IT입니다. 인구의 52%가 영양실조를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잠비아라는 아주 그 빈곤한 아프리카 국가입니다. 세 번째는 Central African Republic,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37.6%입니다. 북한은 37.5%예요. 쌤쌤이에요. 넘버 3, 세계에서 세 번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국가들이 농업경제, 산업화를, 공업화를 아직도 못 이루고 문맹률이 50% 이상이고 그러한 악조건을 안고 있는 나라들인데 북한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북한은 아시다시피 94년부터 시작해서 97년, 8년까지 기아를 겪었습니다. 북한 체제 들어선 지 거의 50년 이후 그러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인재입니다. Man-made disaster입니다. 그 당시 90년대 중반에 김일성 사후 북한은 국가 지출 국방비로만 미국 국무부 통계인데요. 7 빌리언 70억 달러를 썼습니다. 자, 그리고 김일성 사후 금수산 무슨 모솔리움 기념관인지 짓는다고 전 세계에서 가장 호화스러운 그런 모솔리움 기념관인데 그거를 짓는데 8억 달러를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소련 공화국,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이런 데서 구소련 전투기를 도입하는데 또한 15억 달러, 1.5 빌리언을 썼습니다. 자, 그 당시 북한이 식량난을 겪었을 때 북한이 한 2억 달러, 200 million dollars, 2억 달러를 가지고 식량을 구매했더라면, 식량을 수입했더라면 북한 전역에서 단 한 명의 아사자도 나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낭비할 때 거기에 정말 100분의 1도 안 되는 1억 아니면 아무리 높게 잡아도 2억 달러 정도만 돈을 썼으면은 단 한 명의 아사자도 나올 이유가 없었어요. 북한이 오늘날 북한 주민들의 37.5%가 영양실조로 허덕이는 굶주린 이러한 현상은 북한 정권이 돈이 없어서 식량을 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 정권의 정말 변태스러운 정책 때문입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이 워낙 못 사니까 돈이 없어서 저렇구나, 도와줘야 된다, 좀 다독거리면은 우리 말을 듣지 않을까. 물론 강대국 사이에서 중국, 미국, 일본, 한국, 북한은 워낙 약소국이니까 북한이 핵공갈, 핵무기를 개발하고 저러지 않을까. 좀 더 다독거려주고 통큰 지원을 해주면은 북한이 개혁을 하고 개방을 하고 또 우리 말을 잘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아니한 생각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전략적 도발을 치밀히 계획해서 전략적 도발을 지난 60년 동안 삼아왔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국무장관으로 있을 때 북한이 2009년도 5월 25일에 2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5월 25일은 그 당시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였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1차 핵실험 말씀드렸죠. 2006년 10월 9일 미국의 콜럼버스 데이이자 북한의 큰 명절 중 하나인 노동당 창건일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이게 기필코 우연이 아닙니다. 2009년도에 2차 핵실험을 하자 클린턴 장관이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TV에 나와가지고 North Korea is like a child. 어린애다, 어린애 같다. 북한은 계속 자기 어텐션을 부모한테 얻으려고 투정 부리는 어린아이와 같다. 신경을 쓰면 안 된다. 그냥 ignore해라. 못 본 척해라. 자, 왜 그러한 발언을 했는지 저도 이해는 합니다. 단, 북한은 절대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미국이 뭐라고 하거나 한국이 뭐라고 한다고 그냥 발작을 한다든지 도발을 한다든지 그냥 이렇게 반응을 하는 그런 단순한 체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수수께끼를 한 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날짜의 공통점이 뭘까요? 물론 북한인데요. 자, 첫 번째로 1983년 10월 9일 아웅산 테러 사건입니다. 1983년 10월 9일. 두 번째
1987년 11월 29일 칼기 테러 사건입니다. 세 번째, 1998년 8월 31일 북한의 제1차 장거리 미사일 실험입니다. 일본 영해로 날아갔죠. 그리고 2009년 4월 5일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서 최초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입니다. 그리고 2016년 3월 7일 최근에 있었던 장거리 미사일 실험. 공통점은 뭔지 아십니까?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북한은 계획적인 도발을 일요일 또는 국경일, 자기네들의 국경일 아니면 미국의 무슨 국경일, 이러한 날에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감행해 왔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일요일 날 뭔가 하나 크게 터뜨리면은 일요일 밤 저녁부터 또 월요일 아침부터 전 세계에 헤드라인 거리가 돼요. 국제 뉴스감이 됩니다. 그러면은 기자들이 한국 기자건, 일본 기자건, 미국 기자건 경쟁을 하면서 취재를 해요. 그리고 정치인들을 귀찮게 봅니다. 백악관에 가서 문 두들기고, 국무부에 가서, 청와대에 가서 대응책이 뭡니까? 리스폰스가 뭡니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렇게 그냥 계속 그 프레셔를 넣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미국이든 대한민국도 반응은 결과적으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재협상, 심지어 더 큰 양보를 하면서 돈을 주고 비료를 주고 식량을 주고 그래왔습니다. 이 패턴이 지난 25년 동안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아주 교묘하고 치밀한 계획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수위에서 도발을 합니다. 북한이 청와대를 폭파시킨다, 뭐 백악관을 뭐 폭파시키겠다, 이러한 괴상한 발언을 많이 하는데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그런 적이 없어요. 서울 시내 한복판, 시청이나 조선일보다 KBS다, 뭐 동아일보 이런 데도 폭파시키겠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도발은 아직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어느 정도 딱 찌르고 빠지면은 아마도 한국이나 미국 정부가 대응을 안 할 거다. 그냥 말로 비판이나 하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거다. 이러한 가정하에 여지껏 도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그냥 워낙 괴상한 체제이니까 우리가 좀 잘해주면 말을 듣겠지, 이러한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금융체제를 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제재라는 것은 거의 다 무역 제재였습니다. 무역을 안 한다. 쿠바, 미국하고 쿠바하고 거래를 안 한다. 수출 수입을 안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가 변했습니까? 아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러면은 그러한 제재가 효과가 없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이 쿠바하고 거래를 안 한다고 해서 쿠바가 그러면은 전 세계 어느 국가하고도 다 거래를 안 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유럽하고도 하고, 한국하고도 하고, 일본하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파트너가 충분히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9.11 테러, 2001년 9.11 테러 이후에는 미국 재무부가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아주 강력한 무기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Targeted Financial Sanctions라고, 바로 금융제재입니다. 알카이다를 추적하면서, 알카이다 테러 집단을 추적하면서 돈줄을 따라갔어요. 그러면서 알카이다하고 거래를 하는, 어떠한 거래를 하는 제3자의, 제3국의 기관이나 인물이나 이러한 그 알카이다를 도와주는 그러한 집단도 금융 제재를 가하고 미국의 금융권에서 퇴출시킨다. 이랬더니 알카이다가 고립이 됐습니다. 2005년 9월 15일 미국 재무부가 마카오에 있는 마카오 소재 작은 은행 방코 델타 아시아라는 은행을 지정을 했는데 designate, blacklist 했습니다. 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이라고, 말이 좀 길고 좀 듣기 좋진 않지만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이라고 이렇게 블랙리스트 했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건 과연 무슨 뜻이냐?
이 은행에 있는 돈이 자금 중에 돈 세탁 뭐 등등 이런 불법 금융 거래로 인한 자금이 다분히 있다고 보니까 조심하십시오. 그 정도밖에 아닙니다. 그러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재무부도 예상 못했어요. 그 은행의 BDA, 방코 델타 아시아의 북한 정권이 약 25 million dollars, 한 2,500만 상당의 2,500만 달러 상당의 돈을 이제 입금하고 있었는데 중국 마카오 정부가 그 돈을 동결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예금주들이 돈을 다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BDA에 돈이 없어졌어요. 왜냐? 미국 재무부의 조사를 받을까 봐, 어떠한 금전적 손실을 떠안게 될까 봐 예금주들이 돈을 다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북한하고 거래를 하던 심지어 중국은행, Bank of China 등등 이러한 중국 기관이나 기업들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북한하고 돈 거래, 무역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러자 북한이 몰입이 되니까 김정일이 그 다음 해 2006년 1월에 북경을 가가지고 후진타오 주석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러다가 우리 망합니다. 우리하고 금융 거래를 할 대상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김정일이 그때 진심으로 그러한 얘기를 했는지 아닌지 저도 판단을 하긴 어렵지만 그 당시에 북한이 정말 그 압박을 느끼고 코너에 몰리고 수세에 몰린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정일을 증오한다고 말했던 부시 행정부, 부시 대통령이 그 이후에 어떠한 통큰 양보를 했는지 아십니까? 북한이 도발 수위를 이제 올리면서 핵실험, 최초의 핵실험을 감행하죠. 당시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웠던 부시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양보를 했습니다.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물론 협상을 재개한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요구를 많이 들어줬습니다. 방코 델타 아시아 제재를 완전히 걷어들였습니다. 그러고 돈을 찾아가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북한이 우리는 가서 우리 돈 안 찾는다. 미국 연방정부로 보내라. 송금을 해서 전 세계에게 우리 돈이 더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오 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행정부도 난감해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 우리가 그게 dirty money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 연방은행으로 그걸 보내냐. 그래 때를 썼어요 북한에.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당신들하고 얘기 안 한다. 이래서 미국 행정부가 중국 정부에게 부탁을 했더니 중국도 no thank you. 저도 터치 안 합니다. Bank of China 등 중국은행 어느 은행도 터치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시 행정부 때 그 2,500만 달러 상당의 북한 돈을 뉴욕 소재 Federal Reserve 연방은행으로 보내가지고 다시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에 있는 러시아 은행으로 송금해서 평양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양보를 많이 했어요. 또 식량 지원을 재개하고 또 2008년 10월 11일에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해줬습니다. 왜요? 핵을 포기한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북한은 미국, 한국, 중국, 일본 또 러시아에서 이러한 강대국에게 제 의견으로는 거의 20 billion dollars 상당의 현금 또 물적 지원, 식량 등등, 기름, 중유 이러한 보상을 얻어냈습니다. 반복적으로 거짓말만 하면서 비핵화하겠다. 처음에는 핵무기 프로그램도 없다고 거짓말을 했죠. 우리가 당했습니다. 이러한 조그만 나라, 괴상한 국가 체제에게 반복적으로 전 세계 최강대국, 부유국들이 계속 당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새로운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미국 정부도 느끼고 있고 우리 한국 정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북한 체제의 취약점, 약점은 뭘까? 북한 정권은 불법 금융 거래에 크게 의존을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의 불법 거래 의존도. 그리고 두 번째 취약점은 북한의 극심한 인권 유린. 이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3월 초에 이제 미국 의회에서 주도한 지난 3년 동안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아주 강도 높은 북한 제재 법안을 통과시키고 효력을 발생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서명을 하면서 입법화됐습니다. 그 제재 법안에 보시면은 최초로 북한 인권 문제가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들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미국이 더 이상 북한을 제재할 게 없다. 미국의 대북 제재 수위는 굉장히 높다. 더 이상 할 게 없다. 북한하고 뭐 거래를 하냐? 메이드 인 뭐 DPRK 이런 물품을 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아무도 없으시죠? 거의 미국에서는 우리가 뭐 북한하고 거래도 안 하는데 더 이상 무슨 제재를 하겠냐? 이런 얘기들을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도 2015년 1월달에 유튜브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제재를 많이 받는 나라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의 대북한 제재 수위는 금년 3월 전에는 미국의 대이란, 시리아, 심지어 미국에게 뭐 위협을 전혀 가하지 않은 아프리카 빅모국 짐바브웨, 콩고, 벨라루스, 벨라러시아, 버마 등등 이러한 국가 제재 수위보다도 훨씬 더 낮았습니다. 이러한 다른 국가들은 인권, 또 불법 금융 거래, 돈 세탁 등등 그러한 조항들이 제재 법안에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북한은 여지껏 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미국도 북한을 좀 세게 경제적으로 억압을 하자. 그러한 그 인식이 충분히 워싱턴에서도 이제 쌓였다고 성립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결론적으로 유엔 안보리에서도 아주 강도 높은 결의안이 나왔고 우리 한국 정부도 북한을 계속 이제 제재한다 이렇게 계속 공언을 하고 의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유엔 결의문이던 뭐 특정 국가의 그 결심은 한 개인의 New Year's Resolution 신년 계획과 비슷한 유사한 점이 있어요. 처음에는 결의가 대단합니다. 이제는 정말 금년에는 뭔가 다르게 다이어트도 하고 흡연도 안 하고 뭐 등등 결의가 대단한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결의가 약해집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러한 패턴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네, 오늘날 미국, 한국 또 일본 유엔 안보리에서도 북한을 강력히 제재하겠다 그러한 결의는 있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갈지 그것은 여러분께 달렸습니다. 국민들이 정부로 하여금 그냥 정치적으로 타협을 하고 이런 그 임기응변식으로 사태 수습 북한이 무슨 또 쇼를 하고 대화를 합시다 하면서 양보를 하는 신용만 하면은 제재를 또 이제 안 한다. 이러한 그 위험은 항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북 정책, 특히 제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치인들에게 북한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재해야 된다고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래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에 대해서 2분 이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나올 거냐? 중국하고 북한하고 거래를 하는데 북한을 제재하면서 제3국 그러니까 결국 중국 북한하고 거래를 하는 중국 기업이나 은행이나 이런 인사를 제재하면은 중국이 반발하지 않겠냐? 그럴 수도 있는데 과거의 그 사례를 놓고 보면요, 2013년도 2월 12일 북한이 3차 핵 실험을 했죠. 그때 이제 시진핑이 들어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시진핑이 노발대발 했습니다. 김정은 저 녀석 혼내준다. 정말 뼈저리게 아프게 해주겠다. 그런 말을 오바마 대통령에게까지 했어요. 그러고는 그냥 북한 계좌 몇 개 동결시키고 결과적으로는 뒤로는 더 크게 더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2013년 중국과 북한 간의 무역 수출을 보면 역대 최대로 65억 달러 상당의 무역 수치가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문에 서명도 하고 북한을 혼내준다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왔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그렇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중국과 북한의 역사를 놓고 보면은 김일성, 김정일이 중국 모택동 등소평을 가지고 논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면은 막 못 참으면서도 중국 지도층은
그래도 계속 지원을 하겠다 하고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82년도, 83년도에 이 세습 문제 권자를 김정일에게 물려주겠다 이런 계획을 했을 때 김일성이 김정일을 데리고 중국을 갔습니다. 이제 모택동 사후죠. 등소평에게 아부를 했어요. 우리는 주석님의 경제개혁 개방 프로그램을 존중하고 배우고 싶습니다. 한 수 가르쳐 주세요. 그렇지만 이제 그 공산주의에서 세습을 하는 것은 우리의 특별한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아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키진 않지만 등소평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일성이 매년 내 아들을 주석님의 고향인 사천성에 보내가지고 사천성에서 중국의 최초 개혁개방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실험 삼아 많이 했습니다. 매년 공부를 시키겠다. 사천성에 보내가지고 배우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고는 한술 더 떴어요. 우리는 미국하고도 대화를 하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십시오. 미국 레이건 행정부에게 우리가 양자회담을 하고 싶다는 우리의 의사를 전달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러자 등소평이 과연 이 사람들도 조금씩 변하네 하면서 기꺼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미국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수차례 했습니다. 83년 9월 28일에 등소평이 미국 국방부 장관 캐스퍼 와인버그 장관에게 직접 얘기를 했어요. 내 말 좀 믿고 북한하고 대화를 좀 해보세요. 저 사람들하고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랬습니다. 83년 9월 28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10월 9일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랑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17명의 대한민국 고위 관료가 죽었습니다. 4명의 버마 시민도 그때 희생됐습니다. 김정일이 배후에 있었다는 것을 중국이 금방 파악했습니다. 전 세계가 금방 파악했어요. 등소평은 창피스럽게 됐죠. 그러자 등소평이 김정일 저 무슨 절대로 내가 살아있는 한 중국 땅을 다시는 못 밟을 거다. 그러고 실제로 김정일은 2000년도까지 중국을 방문을 못했어요. 여기서 요지는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해 9월 28일 와인버그 장관에게 등소평이 그 메시지를 전달했던 날 공교롭게도 중국은 북한에게 소련 그 전투기를 개종했는데 A5라는 중국 전투기 20대를 무상으로 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켰어요. 노발대발하면서 계속 북한에게 무기를 주고 식량을 주고 돈을 줬습니다. 그게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하여금 제재에 동참하게끔 만드는 데는 캐리 장관이 중국 가가지고 뭐 불평도 하고 중국이 충분히 안 한다 이랬는데 무슨 원칙, 양심의 호소를 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중국에게끔 북한하고 계속 거래를 하면 당신들도 심각한 금전적 손실을 떠안게 된다. 그 사실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재로 인해서 북한을 하루아침에 변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우리의 입지를 더 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희망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통일이 되려면은 어떤 방법이 제일 중요한지 지금 관료로서 있었던 노하우를 좀 자세하게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통일이 예. 가능할까? 저는 관료는 아닙니다. 정부에서 일해본 경험도 없고 그냥 학자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 자문을 했습니다. 북한 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했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미국의 대북 라디오 방송,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라디오 프리 에이시아 등등 이러한 라디오 방송을 대폭 더 지원하고 강화시켜야 된다. 미국의 그 펀딩이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그랬더니 오바마 대통령께서 학구적이고 워낙 똑똑한 분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그래, 냉전 이후에 미국이 그러한 프로파간다 말하자면 인포메이션 그런 지원을 대폭 줄인 것을 나도 참 후회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I will see to it 반드시 하겠다 했는데요. 오늘날까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2012년도 캠페인 때는 11월 5일 최초로
외교 정책에 대해서 이제 공문으로 문서로도 나오고 이제 발언을 하셨을 때 탈북자 정책 지원 무슨 대북 라디오 방송이다 이런 것을 대폭 강화하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별로 그다지 많이 안 하셨습니다. 저는 소니 해킹 사건 기억하시죠? 소니사 2014년대 북한이 그때 아마도 미국 정부가 2015년 1월에 북한 인터넷을 해킹을 해가지고 한 10시간 이상 다운시켰는데 그것은 별로 소용없는 효과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이제 북한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사이버 전쟁을 하면은 아무래도 미국이나 한국이 더 많이 당하겠죠. 반면 라디오 방송, 대북 방송, 확성기 무슨 라우드스피커다, 또 풍선 이런 리플렛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북한 정권이 극도로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한반도에는 경쟁 체제가 두 개의 체제가 있습니다. 두 개의 소위 코리안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눈부신 발전을 하고 국가 건설 차원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케이스고 다른 하나는 전 세계에서 실패 국가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력을 측정할 때 여러 가지 지표를 쓰는데 무슨 군사력도 있고 경제력, 뭐 소프트 파워라고도 하죠. 문화의 힘 등등, 영토의 크기 이러한 지표를 놓고 볼 때 북한이 한국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그 분야는 이제 군사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군사력으로 맞대응을 한다기보다도 계속 정보를 투입하고 북한 주민으로 하여금 바깥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끔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그래야만 북한도 기본적으로 북한 내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고 통일도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또 차세대, 여기 젊은 차세대 분들도 계신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 미국 사회에 많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인권 하면은 좀 약간 추상적이기도 하고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또 북한 내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 유엔의 인권 보고서에 보면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북한은 계획적으로 국가 정책 차원에서 주민들을 굶주리게 만든다. State policy of deliberate starvation. 이것은 정말 반인도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북한에 대한 실상을 많이 알리고 무엇보다도 북한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야 통일이 하루빨리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이 교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드리고요. 여기 지금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이거를 다 겪으신 90% 이상이 다 이거를 직접 다 겪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는 과거에도 그리고 과거, 현재, 앞으로 미래에도 남북한 통일이라든지 연구를 많이 하실 텐데 실질적인 통일은 가능하실지 만약 그렇다면 그때는 언제쯤 되는지 아시는 대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학구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뭐 정책가도 아니고 관료도 아니고 무책임한 발언을 많이 해도 저를 뭐 그렇게 통제할 분도 별로 없고 그래서 조금 이제 책임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물론 북한 체제가 앞으로 10년 심지어 50년 지속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요. 심지어 100년 이후에도 분단 상태가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자면. 하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북한이란 체제는 state collapse, 정말로 몰락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은 체제라고 생각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한국이라는 another Korean state, 또 하나의 다른 한국, 훨씬 더 성공하고 자유롭고 풍요로운 한국하고 바로 옆에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남북 간의 경제적 수치를 보시면요, 맞대고 있는 국가 간의 국경선을 이제 놓고 있는 국가 간의 경제적 수치가 그렇게 남북만큼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사례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러고 그 차이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북한이 우리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북한 주민들이 한국의 실상에 대해서, 외부 세계 실상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은 최소한 좀 더 그 기본적인 자유를 요구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이제 변화할 수도 변화할지 저도 알 수는 없지만 어느 날 북한 정권은 몰락할 가능성이 농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김정은이 지금 30대 초반이지만 80세, 90세까지 집권해서 사후 자기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금수산 기념관에 이렇게 딱 묻힐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해요. 특정 인물이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도 별로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겠지만 아마도 김정은은 그래도 제 명대로 살지 못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선거들인데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분이 다만 트럼프 하나의 그런 문제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뉴클리어 파워를 막으고 또 군대 메인테넌스 비용을 다만에 더 증가시켰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쪽에서는 4명 중에서 누가 우리들한테 다만 이해할 것인지. 네, 질문은 이제 미국 대선이니까 앞서 있는 후보자 4명 중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면은 한국에게 또 한미 동맹에게 제일 그래도 이로울까? 저도 모릅니다, 솔직히. 그런데 지난 그 60년 이상의 한미 관계를 놓고 볼 때 어느 특정 인물이 집권을 하더라도 아주 그렇게 한반도 정책에 관한 최소한 전쟁 이후 53년 이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냐보다도 아마도 미국의 정치적 의지,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를 가할 의지가 얼마나 있을지 그 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근래 이런 얘기를 했죠. 한국이 주한미군보다 비용을 대폭 증가하지 않으면 철수시킬 수도 있다. 미군을 철수시키고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하더라도 상관없다. 일본이 핵을 개발해도 상관없다 이랬는데 물론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하지만 그런 미래가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언제까지 한국을 지켜주겠습니까? 김일성 왕조의 기본적인 정책은 이렇습니다. 핵탄두를 장거리 미사일에 붙여서 미국 워싱턴 수도까지 또 심지어 서부 샌프란시스코 등 이러한 대도시를 충분히 폭파시킬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미국 정부에게 보여준 다음에 핵 공갈 조금씩 수위를 높이면서 핵 도발을 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켜라. 아니면은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미국 시민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미국을 압박하는 게 북한의 적화 통일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고 나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한국을 계속 그냥 압박하면서 또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게 북한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서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자국민을 희생시키면서 동맹, 한국에 대한 그런 동맹의 의리를 지킬까? 이 딜레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추세로 볼 때 어느 날 한국이나 일본도 핵 무장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어쩌면 10년, 20년 후에 왜 그때 20년 전에 이미 핵 무장을 안 했을까 하고 후회할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에 미국에서 샤드 배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국하고 민감한데 그 샤드가 미국에서 핵을 만약에 한국에 터뜨리면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지 그럼 그 중국하고 그 어떤 민감한 관계 그 샤드가 필요한지
그 잠깐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 미국의 최첨단 미사일 방어 체제 사드를 도입하냐 안 하냐 지난 3년 이상 이제 논란이 많았는데요. 연초부터 한국 정부는 이제 도입을 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실제로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도 많이 이제 강요를 하는데 중국은 아시다시피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월 달에는 주한 중국 대사가 야당 의원들 앞에서 사드를 한국이 도입하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거다. 한국과 중국 관계가 심각해질 거다. 그래서 협박을 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외국 대사가 그것도 야당 의원들에게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중국 대사를 퇴출시켰어야 됩니다. PNG라고 persona non grata 외교에서 쓰는 말이지만 쫓아냈었어야 돼요. 그 정도로 중국은 안하무인격으로 한국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물론 싫어하겠지만 사드를 도입한다고 해서 중국이 그럼 한국하고 외교를 단절하겠습니까? 외교 관계를 끊겠습니까? 무역을 안 하겠습니까?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드를 도입했다고 해서 북한의 미사일을 다 격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격추시킬 확률은 훨씬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사 시간인데 저 때문에 그냥 아직 식사를 못하고 계시네요. 지금 말씀하신 거 저쪽으로 공감하는데 여기 교보는 어디다 치고 말할 거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를 한국에 계신 분들 특히 한국의 정치인들한테 좀 가셔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